누가 당뇨병 환자인가? 당뇨병은 매우 심각한 질병일 수 있다. 어린아이의 경우 어떤 환자들은 의식을 잃고서야 처음으로 병원에 오기도 한다. 당뇨성 혼수 상태에 빠진 것으로 혈당이 정상치 10배가량 상승하여 혈중 포타슘 수치는 극도로 낮아진다. 포타슘이 칼륨이죠. 의사는 거의 포타슘이라고 얘기하죠. 나트륨이 아니라 소디움이라고 해요. 예. 또 체액은 위험스러울 정도 산성화된다. 대사성 산증이라고 한다. 치료를 안 하면 결국 사망한다. 엑시도시스죠. 메타볼릭 엑시도시스. 당뇨성 혼수 환자를 치료하는 일은 의사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경험 가운데 하나다. 거의 죽어가는 상태에서 실려온 환자가 치료 후 이틀 정도 만에 기력을 회복한다.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만약의 수액 정맥주사, 약간의 포타슘, 인슐린 투여가 전부다. 인슐린은 혈당 중에 포도당을 세포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다. 문을 따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찌고, 그리고 그게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차고 넘치니까. 사람은 기운이 없는 거죠. 많이 먹어도. 오히려 더. 그 혈당 공급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세포는 굶주리게 되는 거죠. 어디서는 그러니까 막 그 음식이 썩어 나가는데 정작 세포는 굶어 죽는 그런 약간 빈익빈 부익부 그런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 해결해 주는 게 인슐린이죠. 중요하죠. 글루카곤이랑 상반되는 작용하고. 수액 및 포타슘과 함께 인슐린을 주사하면 혈당과 산염기 균형이 모두 정상으로 돌아온다. 더 중요한 것은 환자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다는 사실이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는 일은 정말 멋진 경험이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제1형 당뇨병에 관한 것이다. 훨씬 흔한 형태인 거의 다 2형이죠. 2형은 이제 후천적으로 생긴 거. 1형은 거의 선천적인 게 맞죠. 소아 애들이. 2형 당뇨병 환자들 대부분 성인이며 체내 인슐린이 꽤 많다. 이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있는데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만약에 인슐린 공급해 줬을 때 더 인슐린을 췌장에서 안 만드는 확률이 있는 거죠. 그들의 문제는 인슐린 부족이 아니라 몸의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을 보이는 것이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되게 유행하죠.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당뇨 전 단계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환자들은 과체적인 경우가 많다. 최상의 치료는 체중을 줄이는 것이다. 근데 당뇨도 어떤 때는 초기에는 살이 빠지죠. 왜 그러냐면 포도당을 못 쓰니까 먹은 거에 비해서 그게 다 빠져나가니까 소변이나 이런 걸로 다른 걸로 빠져나가니까 우리 살이 빠져서 좋아할 건 아니죠. 갑자기 살이 빠지면은 당뇨를 의심해봐야죠. 최근에 저도 아는 분이 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당뇨였어요. 당뇨성 혼수에 빠지는 경우도 별로 없지만 제2형 당뇨병도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 두 가지 형태의 당뇨병 모두 실명, 심부전, 심장질환, 상처치유지연. 그러니까 당뇨병 있는 사람들은 뭐 찔리거나 이렇게 상처 나면 안 되죠. 그게 썩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발가락이 그러면은 발가락이 썩어 들어 상처가 안 났고 괴사가 생겨가지고 발가락에는 잘라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신발 같은 것도 되게 주의해야 되죠. 되게 손발톱 깎을 때도 주의해야 되고. 절단이 필요한 다리 감염 등에서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한다. 하지만 제형 당뇨병도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당뇨병에도 이상의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어떤 환자에서는 합병증이 일어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환자들도 있다.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을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는 과잉 진단된 것이다. 그러면 당뇨병 환자를 어떤 기준을 통해 결정할 것인가? 의과대학 시절의 수치룰에 따르면 공복혈당 수치가 140을 넘으며 당뇨병 환자다. 하지만 1997년 당뇨병 진단 및 분류에 관한 전문가위원회에서 패스팅 슈거죠. 공복 단식했을 때 새로운 정의를 내린 경우 공복 혈당이 126을 넘으며 당뇨병 환자다. 저도 이렇게 배웠어요. 140에서 혈당 수치가 120에서 14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과거엔 정상이었지만 이제는 당뇨병 환자로 바뀌었다. 작은 차이가 16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졸지 환자가 만들고 있다. 최근에 100으로도 바뀌었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룰을 바꾸었기 때문에 누가 룰을 바꿨겠습니까? 당뇨 제약회사 이 이권단체들이 바꿨죠. 빨리 예방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오늘날 더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 환자가 되어 치료를 받는다. 일부 새롭게 당뇨병 환자가 된 사람들 중에는 치료로 합병증 발생 확률이 낮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가벼운 당뇨병 환자들이기 때문에 혈당 수치 126에서 140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다. 합병증이 발생한 가능성 또한 그만큼 낮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고혈압 환자와 마찬가지로 혈당 수치가 약간만 올라간 사람들은 치료를 통해 얻을 혜택이 적다. 여기 사진 있죠. 당뇨병에서 룰을 바꾸는 효과. 경미해지는 거죠. 치료 이익이 점점. 그러니까 이분도 의사니까 뭐 아예 하지 않자고는 안 한데 너무 그게 수치가 낮아지면은 효과가 떨어진다. 게다가 이 그림에서 묘사한 상호관계는 이 장에서 등장하는 다른 질환들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스펙트럼상에서는 경증 당뇨병, 중증 당뇨병이 표시된 위치를 거의 정상인 콜레스테롤과 매우 높은 콜레스테롤 바꾸거나 경증 고혈당증과 중증 고혈당증을 바꾸더라도 그림이 이해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치료 이익이 증상이 경미할수록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사실 이 관계는 의료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가벼운 이상을 가진 환자들에게까지 치료 범위를 점점 넓혀갈수록 치료를 얻을 수 있는 점에서 잠재적 이익은 점점 더 줄어든다. 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데는 분명히 의도가 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이 개념이 확실하게 자리 잡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이다. 심각한 이상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혈압이 아주 높으면 좋지 않은 것처럼 혈당이 높을 때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두 가지 모두 어떻게든 해서든 수치를 낮추기에 조치를 취하려 할 것이다. 그렇지만 혈압을 지나치게 낮추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로버트 씨의 경우처럼 혈당을 지나치게 낮추는 것 역시 좋은 일만 아니다. 이 사람은 일하다가 땀도 많이 흘리고 탈수 일어나서 이제 운전 중에 저혈당 쇼크 가지고 머리 수술을 한 사람이죠. 당뇨병 약 먹어가지고 혈당이 갑자기 낮아져서 국립보건원에서 최근 실시한 무작위 실험은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이죠. 임상적인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 임상시험은 혈당을 많이 낮춰주면 심장발작이나 뇌졸중의 발생 위험도 혹은 그로 인한 사망 위험도가 낮아진지 알아보기 위해 기획됐다. 이런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당뇨병 환자 10,000명 이상이 연구에 참여했다. 무작위로 선정한 약 5,000명은 표준적인 당뇨 치료, 즉 정상은 아니더라도 좀 더 용이된 수준으로 평균 혈당치를 낮춰주는 치료를 받았다. 나머지 5,000명은 혈당 수치를 정상까지 낮추는 강력한 약물 치료를 받았다. 연구 대상 환자들의 절반가량의 목표를 달성했다. 평균 혈당치가 140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평균 혈당치는 식사 직후 높게 나온 혈당치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므로 공복 혈당은 훨씬 낮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정확하다. 그 임상실험은 2003에서 2009년 동안 수행될 예정이었다. 그렇지만 2008년 2월 6일 국립심폐혈액연구소에서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안전상의 이유로 강화 치료법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변경은 그들이 하려는 일을 정확하게 표현한 단어가 아니었다. 그 상황에서는 오히려 중단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했을 것이다. 안전상의 이유라는 것은 강화요법으로 치료받던 사람들이 표준요법으로 치료받던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이 사망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강화라는 것은 기준을 강화했다는 거죠.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3년 뒤 강화요법을 받았던 환자들 가운데 5%가 사망했다. 같은 시기에 표준요법을 받았던 환자들 중에 4%가 사망했다. 당뇨병약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거고, 당뇨병은 저혈당이 있으니까 확 낮춰버리니까 그런 쇼크나 그런 것들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는 강화요법에서 사망 위험도가 약 25%나 높다는 뜻이었고, 연구자들이 이것이 통계적인 요행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한마디로 강화요법이 표준요법보다 더 나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혈당을 정상화하려는 시도가 어떻게 사망을 초래했는지 의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환자 혈당을 특정 수치로 맞춘다는 것이 라디오 주파수 맞추듯 단순하지 않다는 데서 기인한다. 들락날락 하니까 약을 먹으면은 오미자차 맛있습니다. 예. 하루에도 그리고 무슨 음식을 먹었거나 기분, 스트레스에 따라 다르잖아요. 또 운동에 따라서 다르고. 치료한 동안 혈당 수치는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수치를 정상에 가깝게 맞추려
하면 점점 너무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 혈당 수치가 지나치게 낮다는 것은 사망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의미다. 연구자들은 사망 위험도가 높아진 원인이 저혈당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하지만 자신들도 인정했듯 사망률 증가를 달리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연구 책임자였던 헤르첼 게르슈타인은 공식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세한 분석에도 우리는 강화된 혈당 조절 전략을 취한 집단의 사망 위험도가 증가한 정확한 이유를 밝혀낼 수 없었다. 지금까지 분석 결과로는 특정 약물이나 복합 약물의 투여 때문이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전체적인 치료 전략과 관계된 불확실한 요소들의 조합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 만약 그 임상시험 결과가 강화요법을 통해 사망률이 낮아진 쪽이 있다면 연구자들이 재빠르게 강화된 혈당 조절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시험 결과 강화요법이 오히려 사망률을 높이는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혈당 조절 강화가 사망률 증가의 이유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바로 무작위 시험의 핵심이다. 이 연구는 당뇨병 진단의 역지 설정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내 견해는 다음과 같다. 만약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를 정상에 아주 가깝게 유지시키는 것이 별로 좋지 않은 일이라면 혈당 수치가 거의 정상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당뇨병 환자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당뇨병 진단이 내려진과 동시에 의사들은 치료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혈당 수치가 약간 올라간 사람들은 치료를 통해 얻을 게 별로 없다.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로버트 씨의 경우처럼 치료 때문에 오히려 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높다.